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은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금리는 동결이 됐죠. 근데 매파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점도표에 이렇게 도장이라 그러네. 점을 찍잖아요. 점을 찍는데 이제 19명 중에 9명이 올해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찍어서 이거 자체가 시장을 좀 차갑게 만든 거죠. 이 발표하기 전에 시장이 한 1% 이상 오르고 있었는데 이 발표 나오면서 바로 마이너스로 접어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가 관련이 가장 많은 반도체 업종은 플러스가 나서 끝났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반도체 업종도 사실은 장이 이제 좋을 때 같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 FOMC 발표가 나오자마자 좀 밀리면서 물론 플러스로 끝났지만 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아쉬운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국가별로 수익률을 좀 보면 미국 S&P 500이 8% 정도 올랐거든요. 그 나스닥은 12% 올랐고, 근데 코스피는 미국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오른 107%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 올랐는데 나스닥 오른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대만이 58% 오르고 일본이 39%. 기술 업종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수익률이 확실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은 8%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이 4%밖에 못 올라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부진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소비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이란전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공식 서명을 한다. 그러고 내정 간섭 안 하겠다. 그리고 60일간은 일단 호르무즈를 무료로 통과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전쟁은 종식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FOMC 회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회의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를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완화적인 기조가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완화적인 기조가 철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여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였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의장께서 소통의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모습을 보면 선제적으로 소통을 좀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점도표도 안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전 의장보다 좀 방향을 좀 알 수가 없고 소통을 좀 덜하게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10월 또는 9월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시중금리도 상승 중이고요. 우리 시장의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미국 장이 저녁에 열리고 금요일은 휴장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그 잭슨홀 미팅이 아마 8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는 금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발목 잡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의 또 사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살짝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그려나가줄 수 있을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격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 그래도 충격은 좀 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쭉 듣다 보니 하반기에도 또 금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생길 수 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반도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좋았습니다. 미증시에서 일단 마이크론도 괜찮았고 램리서치 전반적으로 장비주들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우존스가 좀 좋았잖아요, 부사장님. 그러면서
어저께 보면 역시 반도체는 반도체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순환매 관점에서 다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미국, 우리나라 순환매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주도주가 그러면 바뀔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 마감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일까요? 예, 저는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다우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수익률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다우 지수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6.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12%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절반밖에 못 간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86%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7%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메우는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전이 된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소비주가 좀 좋았던 거고 그리고 금리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은행주,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렸던 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도주가 바뀌려면 보통 두 가지 시그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주도주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고평가 국면으로 가버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뭐 7배대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고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인데 실적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가격을 보면 실적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뭐 실적 이 둘 다 보면 지금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제 순환매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럼 여기서 주도는 누가 할 것이냐? 역시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실적에 대한 매력도 그 어떤 섹터보다 워낙 우월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에선 이 두 대표 주자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부사장님? 예, 그 삼성전자한테 좀 안 좋은 소식 하나는 그 파운드리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퀄컴의 2나노 칩 수주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직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TSMC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ADR이라는 큰 호재가 있는 거죠. 아마 다음 주 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 나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빠르면 7월, 8월 이렇게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 미국의 개인 투자가 그리고 기관 투자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ETF에 만약에 편입이 되면 ETF에서도 그렇죠. 자동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270억 달러, 40조 원 정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100조 원 주주하는 가능성, 뭐 회사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를 보여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가가 수익률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익률 차이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88%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하이닉스가 287% 올랐습니다. 네. 100% 더 오른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26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달러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뭐 260%대 이렇게 오른 거고 삼성전자는 180%대밖에 네. 못 오른 거죠. 그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겠지만 이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삼성전자도 좀 좋게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6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6월 25일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이어질 건데 다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다음 주 25일 새벽이 되게 중요한데 이날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를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 국가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이날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25일 새벽이 아주 중요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25일 또 제가 또 출연을 하니까 네. 그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5일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편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에 또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또 부사장님이 결같이 한번 잘 해석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 그리고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추가 탄력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이 기세를 잘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섹터와 공존해서 간다라는 생각이 좀 짙었습니다. 바로 전력인데요. 전력이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병목 현상, 이 키워드가 같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꽉 붙어서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 최근에 전력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좀 다소 아쉽다. 반도체와는 좀 다른 결로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시장에서 전력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기대감은 큰데 진짜 수주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처음에 논쟁이 많이 있다가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사그러들었잖아요. 그 사그러든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뭐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 뭐 신재생, 뭐 송배전 설비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진짜 나오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게 그 큰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 대한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 자체 인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발주가 나오겠냐 이걸 한번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이걸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40개에서 70개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4기가와트짜리 하나가 어느 정도 전력을 커버하냐면 인천 정도 되는 도시 하나를 원자력 발전소 1.4기가와트짜리 하나가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40개에서 70개 나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2030년까지 인천 같은 도시가 40개에서 70개 정도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발전 설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전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발전소 안 가져오면
데이터 센터 인허가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며칠 전에 풍력, 해상 풍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행정명령으로 거부를 했는데도 판사들이 안 돼. 그렇죠. 무효가 됐죠. 예, 기각되면서 해상 풍력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원자력, 복합화력, 신재생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서 전력난을 해결을 해야 반도체 패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복합화력이라든지 송배전 설비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에 관련되는 수주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의 움직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들한테는 그럼 전력은 무조건적으로 필수 요소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전력을 더 조달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있는 환경도 따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미뤄봤을 때는 당연히 전력 관련된 수준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AI 시대의 걸림돌이 전력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수요가 10년 내 50%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다소 움직임이 아쉬워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건설 관련돼서 이제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재건 이 키워드로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섹터는 건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속성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 쪽 업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보면 건설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건설업은 데이터 관련해서 원전 수주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중동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어제 우리나라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소형 SMR 그리고 대형 원자로 2기 부지 선정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었고요. 미국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네. 건설업에 이제 중동 관련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중동도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재건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대체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재건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IEA가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9개 국가에 4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설비가 훼손이 되거나 파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부분에서 재건해서 한 300억 달러, 500억 달러의 발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75조 그 정도 되는 자금이거든요. 큰 규모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번 피해 시설의 상당수가 원래 우리나라가 원시공자였던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빨리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대체 루트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루트를 뚫는 것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이번에 UAE가 오펙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오펙을 탈퇴하면서 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550억 달러, 한 80조 원 정도 발주를 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라크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재건뿐만 아니고 새로 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걸 사야 되냐? 그 건설업종 되게 네, 많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ETF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씩 골라서 사기가 되게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 ETF를 사시면 되는데 ETF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코덱스 건설이 있고 타이거 200 건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코덱스 건설은 삼성물산이 빠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타이거 200 건설에 삼성물산이 들어있고 요 차이만 이제 그 우리 투자가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니 이게 고민일 텐데 그쵸. 전력 인프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인프라 관련되는 ETF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사시면 되지 않겠느냐 또는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